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수진입니다. 스픽스 긴급 편성입니다. 오늘 오전에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부산에서의 피습 사건 관련해서 한 차례 긴급 편성으로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수사 상황, 그리고 서울대병원 수술 진행 상황, 그리고 정치권 반응과 정치권에 미칠 파장,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문제 등등을 종합해서 저녁 긴급 편성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종대 전 국회의원, 공희준 정치평론가, 김태우 스픽스 본부장, 전대환 스픽스 대표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황이 오전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방문했던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고요. 하루 종일 속보들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김태우 본부장님, 사건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아침 경찰이 사건 발생 이후 오후 3시 30분입니다. 공식 수사 브리핑을 했는데 경찰이 밝힌 사건 개요의 발생 시간은 10시 29분. 그러나 소방서에 응급 구급을 요청한 신고는 10시 27분 됐고요. 네. 경찰 브리핑도 좀 짧게 A 모 씨가 57년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목표로 지금 막 공사 착공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를 시찰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가 차로 이동하면서 기자들과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 경찰 발표는 사인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57년생 괴한이 갑자기 왼쪽 목을 흉기를 찔렀다는 얘기인데, 사인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흉기를 갑자기 찔렀다라는 게 경찰 발표였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한 정황들이 나왔죠? 당시 목격자 한 유튜브 얘기에 따르면 사인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대표님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라는 얘기를 큰 소리로 2번을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갑자기 휴대폰을 왼손에 들고 접근을 하니까 사람들은 모양도 당시 종이 왕관 민주당 이재명 이름도 적혀 있고 지지자인 줄 알고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식간에 1m 전방에서 바로 흉기로 왼쪽 목을 찔렀는데요. 그러면 왼손으로 핸드폰을 내밀면서 사진을 정말 찍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접근을 한 다음에 오른손으로 흉기로 목을 찔렀다라는 건가요? 그래서 유튜브는 이건 치밀하게 계획이 된 것 같다. 아니고서야 어떻게 보통 사람들 지지자들은 두 손으로 휴대폰 촬영을 준비를 했다가 그냥 대표님 지나가면 겸손하게 좀 조용하게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57년생 습격한 남성은 아예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들은 남들이 누가 보더라도 열렬 지지자로 이렇게 좀 오인되게끔 그렇게 위장한 뒤에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아마 계획된 범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기자들이 지금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57년생이고 우리나라로 보면 67세 정도 되죠.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알려져 있기로는 현재 취재된 내용까지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 일단 민주당 당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당 당원이요? 민주당 당원일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지만 자영업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67세고 현재 전과는 없는 상태다. 이 정도까지는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지금 나온 이야기고 경찰의 공식 브리핑에서는 아직도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거주 57년생 남성 김모 씨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기자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과가 없다라고 하고 당적이 있습니까라는 경찰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까지 보도가 됐었는데 민주당원일 것이다라고 오래된 민주당원일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다는 거죠. 자, 기자들이 현지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했고 그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민주당이 직접 확인하니까 개인정보라서 현재는 밝힐 수가 없다. 이것이 민주당 충남도당의
이제 견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오전에 그 김경지 부산민주당 금정구 전 지역위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또 들은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왕관에다가 뭐 이재명 뭐 이렇게 써서 다가왔고 워낙에 여러 명의 몇백 명이 이 와서 연호를 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들하고 이제 대담을 하고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대답을 막 해주는 와중에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라고 하죠. 이 피의자가 그리고 그 부부장님 경찰에서 본인이 어떤 의도로 찔렀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다라고 자백했다라고 나오고 일단 있는데 경찰에서 진술하기로는 예. 내가 이재명을 죽이려 했다. 실제 그게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그 목격담에도 드러나는 게 일단 이 복장을 한 이 그 형태도 다른 사람하고 좀 특이하게 이 왕관을 쓴 사람 혼자였는데 예. 실제 통상적으로 이제 지지자들 움직임하고 좀 다르게 이 사람의 움직임 동선은 본인은 그 2시간 전에 이재명 대표를 취재하기 위해서 왔는데 미리 이 사람이 그 현장에 와 있었고 그리고 가장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시선을 그 어떻게 보면 현장에는 경찰 발표에 따라서도 41명의 경찰관이 피치가 돼가 있었고 또 민주당에서도 당직자들도 주변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려면 가장 좋을 때가 그 기자들이 질의응답할 때는 아무래도 이거는 좀 어떤 규격화된 어떤 상황이 아니라 돌발적인 어떤 질문도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기자들을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예. 이 틈을 타서 이 사람이 그 저기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본인이 경찰에 진술했는 만큼 그 저기 흉기도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었고 또 그게 길이가 18cm에 날만 13cm 같으면 실제 그게 목을 급소를 향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살해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네, 수사본부 설치 상황 진행되고 있죠. 경찰도 발표를 하고 검찰도 발표를 했는데, 네. 예, 이게 야당 대표니까 특히 윤 대통령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직후에 검찰은 수사팀을 결성을 하고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를 했는데 검경 특별수사팀은 어쨌거나 이 사건 자체가 이제 경찰에서 주도적 수사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수사본부도 부산경찰청에 이제 수사본부장을 맡고 이제 이 범행 동기를 캐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 피의자의 그 휴대폰 정도만 압수를 하더라도 밤사이 이 사람의 행동 동선에 따라서 어떤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동기 부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수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하셨고요. 자, 저희가 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지금 서울대 병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 후송 후 신속하게 수술할 예정입니다. 괴한에 의한 피습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어떠한 추측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경정맥 파열로 지금 밝혀져서 수술을 하고 있는 거죠. 정계환 대표님, 경정맥 파열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의료 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이제 경정맥과 경동맥이 있는데 동맥으로 만약에 향했으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됐었고 경정맥으로 가는 바람에 그나마 지금 생명에는 일단 지장이 없고 회복 과정에 있는데 아마도 서울대병원에서 아직 그 브리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브리핑을 해서 현재의 수술 진행 상황이 어떻고 경과가 이렇다고 하는 내용을 밝히려고 했는데 그 긴급 브리핑이 취소된 걸로 봐서는 현재 마취가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마취 상태에서 환자의 상태를 좀 서둘러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이런저런 오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과를 좀 더 지켜보면서 이 내용은 브리핑하겠다고 서울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상황 조금 제가 덧붙여서 왜냐하면 이게 워낙 실시간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인데 그 서울대병원은 당초에 오후 5시 10분에 출입 기자들에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그 상처 부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그 수술 진행 상황 어떻게 될 것인지를 브리핑을 하기로 했었는데 1시간 30분 뒤에 조금 전이죠. 6시 40분쯤 이 도료 취소하겠다라고 또 문자를 보냈고 대신 이제
아까 권칠성 대변인, 수석 대변인도 오전에 서울대 병원 그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그럼 왜 의료진이 발표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 분석은 아무래도 조금 전에 그 저기 전계한 대표가 그 얘기했었다시피 상처 부위가 경정맥 부분은 이게 이제 응급 상황에서 좀 신속히 이렇게 대처를 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 저기 피습당한 그 몸 상태가 특이 사항이 지금 더 악화된 게 없지 않겠냐라는 좀 약간 좀 낙관적인 전망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 자체는 마무리가 된 거고 다만 이제 브리핑이 취소했다라는 거고요. 김종대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그 지금 오늘 피습 범행을 보면은 첫째 대단무쌍하다. 대단무쌍하다.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 유사 범죄를 봤습니다만은 다중인 밀집한 가운데서 거의 단독 범행 같이 단독 주변에 뭐 협조자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저기 어떤 대단무쌍하고 그 대단무쌍한 행동을 뒷받침하는데 뭔가 강력한 멘탈, 뭐 증오심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봤을 때 계속 노려왔다는 것이죠. 예전에 부산에 이재명 대표가 왔을 때도 그때도 참석했다라고. 한 달 정도 전 행사에 그렇습니다. 참석했다라고 이렇게 하시죠. 보면은 저기 우발적으로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를 표적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어떤 대단무쌍한데 의도성, 계획성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뭐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정체성이나 이런 어떤 정파적인 어떤 입장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어떤 그 증오 범죄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어떤 추측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공희준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발생했고, 그리고 저는 방금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처럼 그분이 이제 가해자가 어떠한 동기에서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오늘 권칠성 대변인이 잘 발표한 것 같아요. 그 정치인에 대한 어떤 물리적 공격은 이거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말살이거든요.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거는 두 가지 기본 전제가 있어야지 민주주의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평화적 정권 교체 가능성이고 두 번째가 자기가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인을 투표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저기 두 가지 민주주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한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배우가 있든 없든 간에 이번 사건은 이건 하나의 정치적 테러로 규정돼야 마땅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가장 걱정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요. 복수를 해야 된다는 분들이 혹여 등장할까봐 그게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아까 그 뭐 경정맥, 경동맥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심리적 타격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어요. 본인은 물론이고 지지자들까지. 또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엄청 순환이 많았지 않습니까? 단식해서 이제 그 초췌한 모습이 또 이제 전 국민들이 다 봤고 또 거기에다 구속영장 기각까지 하나의 어떤 내러티브 서사적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단식의 후유증도 다 가셨을까가 의심되는 과정에 회복의 과정에서 이번에 테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저 의료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막상 제가 저 입장이라면은 이건 정말 이 가슴이 본인도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자기가 겪어왔던 그 고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시련, 이러면서 무언가 스스로 이걸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하는 데는 단순한 수술보다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건데, 이럴 때 사람들은 뭐 아유 경상이네 중상이네 이렇게만 평가하면서 그 막상 본인의 그 입장은 우리가 조금 세심하게 고려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지만, 이런 류의 사건이라는 게 보십시오.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의 인생관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섣부른 정치 공방보다는 어떤 그 따뜻한 위로와 어떤 회복을 기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보태고 싶은데 어떤 예. 거냐면은 물론 아주 극소수 일각입니다만은 극우 유튜버나 극우 네티즌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뭐 저기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자작극이다 하는 그런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아주 극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였냐면은 이재명은 당대표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다. 그렇게 비판해 왔는데 그분들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면은 생명을 내놓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몰라도 자작극이다 하는 그러한 음모론을 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봐야 될 겁니다. 일단 네. 이제 가해자 범인이 왜 이 사건을 벌였느냐에 대해서 정오범죄 하셨고 아까 언론의 보도에는 이 사람이 뭐 어느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민주당의 당직을 가진 적이 있다 없다 이것도 다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예. 어쨌든 가해자가 왜 이런 정오범죄를 했느냐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고요. 저는 이제 이것을 다루는 방식이 오늘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좀 차분하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본인의 감정 노출을 좀 자제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가서 이것이 누구의 소행이다 심지어 자작극이다 또 자작극이라는 것 안에는 카메라를 누군가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한 각도를 보니까 이건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다렸다는 식으로 또 그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내는 이런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기획되어서 계획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순간 이 사안의 본질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과 정쟁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이성적으로 이 사안을 일단 경찰의 69명의 수사관을 동원해서 이렇든 저렇든 수사본부를 설치했으니 수사 내용을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면서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이 입장문을 냈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를 했고 또 부산경찰청에 즉시 수사본부 설치를 했죠. 그래서 손재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이 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지금 원래는 6대 범죄로 수사권이 축소가 됐었지만 그 시행령 개정되면서 규정 개정되면서 굉장히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경찰과 협조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뭐 엄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정치권 반응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 밖에도 각 당, 정당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입장을 많이 내놨는데요. 어떤 입장들이 있었습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도 너무 놀라가지고 충격적이다. 네. 이런 사건이 결코 일어나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 윤석 전 대표도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반드시 반드시 그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수사기관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의 무사무탈과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이런 이제 의견을 일단 냈고요. 뭐 정치권 전반이 여야 가리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모습이고 어떤 식으로든 빠른 회복을 뭐 바라고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런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이 증오의 정치의 결과물이 아니냐 우려된다 이런 또 입장도 내놨어요. 외신 보도도 이어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 외신들도 그 긴급 속보 형태로 예. 이 대표 피습 소식 발빠르게 그 지구촌으로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건 발생 40분이 지나자 일부를 띄웠습니다. 한국 네. 야당 지도자가 흉기 피습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목 부위에 흉기로 공격을 당했다며 지금은 그의 상태가 어떤지 뭐 40분 지나서 바로 일부를 띄운 거니까 정보는 지금 갖고 있는 건 없다라면서도 이 기사를 두 번째 머리 기사로 비중 있게 다뤘고요. 로이터 통신도 우리 시각으로 오전 11시 20분 연합 뉴스 기사를 인용을 해서 한국 야당 대표 목에 흉기 피습이라는 일부를 타진을 했습니다. 통신은 50~60도로 보이는 범인은 사인을 요청하면서 이 대표에게 접근하는데 갑자기 달려들어 공격을 했다라는 그 연합 뉴스를 보도를 인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도 그 한국 야당 지도자 목 들려 급히 병원 이송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부산을 방문해 취재진에게 발언한 도중 공격을 당했다는 내용의 속보 기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들도 긴급 뉴스를 전하기도 했는데 야후재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부산에서 습격당해 목에 부상, 셔츠가 피로 붉게 물들었다는 제목으로 예. 한국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2시간 수술받고 회복 중이다라고 조선일보에서 1시간 전에 보도가 있었고 경동맥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다라는 그러한 뭐 의사의 인터뷰 등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진의 브리핑이 아직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그 유튜브 채널에서 현장을 바로 앞에서 찍은 장면을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인이 이렇게 다가간 다음에 정말 순식간에 이 목 부분을 가격을 그 흉기로 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김종대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 심지어 타격도 굉장히 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옆에서 봤던 사람도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다중이 있는 그 선거 유세장이나 어떤 행사 나가는데 아무래도 심리적 영향이 당분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원래 평범한 사람의 예. 정상적인 어떤 반응인데 왜냐하면은 다행히도 경동맥 부위를 지나쳐서 망정이지. 맞아요. 이게 잘못됐더라면은 뭐 이게 약간의 차이로도 예. 생명에 치명적인 어떤 그 상황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부위인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경정맥 부분이 지금 찔린 부위이고요. 그리고 정말 경동맥이라는 저게 즉 파란 부분이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6시 30분 1차 브리핑에서 얘기했듯이 의료진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피습 부위가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인데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붙어 있어요. 예, 붙어 있고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때도 언급됐던 건데 그때도 경동맥을 만약에 다쳤으면 정말 위험했다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데서 볼 때 동맥이라는 거는 왜 목에 뭐 어디 이렇게 고수들이 뭘 꽂았는데 바로 왜 피가 엄청 과다 출혈되면서 사람 사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경동맥을 다쳤을 경우를 재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흉기를 가지고 그 유튜브 그 채널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좀 거의 날아서 찔렀는데 그럼 그 사람이 정맥을 찔러야지 이렇게 구별해서 찌를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이 무슨 어떤 고수가 아니고 정말 본인도 얘기했듯이 죽이려고 아마 찔렀을 수 있는데 이게 비껴나가서 경정맥에 맞았다라는 거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정치는 아니지만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왜 그때 2015년에 그때 주한미군 대사 미군 마크 리포터. 마크 리포터. 와, 정말 기억잘. 그분이 네. 그 세종문화회관 조찬 모임 때. 아, 맞아요. 조찬 모임 때 네네. 그때 그 교환한테 얼굴 피습 당했을 때 그때 의료진에서 천우 신조다. 만약에 얼굴 부위에 아래 1cm 아래에 있는 그 경동맥을 건드렸다면 그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는데 그때 상처가 좀 깊었거든요. 네. 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그걸 습격을 당했을 때 이 경정맥은
뇌에서 있는 피가 심장으로 내려가는 이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경동맥은 심장에서 이제 뇌로 올라가는 피, 아무래도 혈관 자체에 이제 피가 많이 고이니까 그 요번 같은 경우에도 흉기 자체가 18cm고 길이가 날이 13cm였는데 만약에 당시에 조금만 더 이 상처가 깊이 들어갔었으면요. 정말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되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2015년에 주한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는 그 사람이 원래 네이비실, 그러니까 네. 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30대고. 네. 그래서 손으로 막은 겁니다. 근데 기억납니다. 예, 손으로 딱 그 반사신경으로 네. 특수부대 출신답게 막았는데 그 손을 뚫은 거예요. 꼭 얼굴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끔찍하네요. 아래쪽으로 내려 찍었기 때문에 네. 예. 여기를 지나서 여기 그 얼굴까지 간 거거든요. 진짜 예. 천우신전이야.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이제 2006년 네. 5월 20일입니다. 서울 신촌에서 지방선거 유세차 현장에 나갔다가 커트칼로 이렇게 이제 그 피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 11cm 정도가 찢어졌는데 커트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깊이가 좀 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때도 굉장히 위험했지만 커트칼이어서 살인의 의도가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그래서 나중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변호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이 결국 살인 미수는 아니고 아마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상해, 예. 뭐 특수상해. 특수상해 특수상해. 이제 그러니까 특수상해로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오늘 그 67세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살인의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아예 깊숙하게 찔러 넣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로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앙심을 품었길래 이게 뭐 단순히 정오범죄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앙심을 품었길래 이재명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살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묵비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 네. 사람이 전과가 있든 없든 네. 직업이 뭐 부동산 중개업을 하든 하지 않든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가공해서 이렇게 찔렀다는 것은 정말로 이 사람이 혼자서 자의적 판단에서 했던 것이냐 아니면은 누군가 공모나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 정치 테러가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가 정치 테러가 거의 없는 나라인데 아주 희귀하게 2002년 여름과 가을인데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이제 테러로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2002년 7월이죠. 예, 때문에 2020년. 2022년. 예, 예. 그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이 이렇게 정치 테러가 거의 없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례적인 사건인데 저는 여기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요.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범인의 의도에 휘말려 들지 말자. 저는 일단은 이 범인이 두 가지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갚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하는 건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거 지금 그 언론에 그러한 욕을 하고 싶습니다. 딴 게 아니라 이 괴한이 네. 자기가 어떠한 이제 정치적 구호나 내용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정치적 요구사항은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서 이제 범행을 감행한 이제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모방 범죄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이 미칠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예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내용을 알리지 말자. 어떻게 하는지 저는만 판단을 못하겠는데 다른 분 의견 있으면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예. 근데 이제 수사 발표를 조금 뭐 육하 원칙으로 일단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단지 저런 어떤 주관성에 힘을 실어주지 말자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양반이 뭐 정과도 없고 부동산업을 하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고 이렇게 하면 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얘기를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아 개연성이 안 보이는 데서 충격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67세라 그러면은 법적으로야 노인이지만 요즘 세상에 뭐 그렇게 노인입니까 솔직히? 그래서 뭐
60대 청년이라고도 그러고 그러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떤 범죄적 구성 요소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이게 납득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그 수사기관의 어떤 그 브리핑은 어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예. 다만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 마음에 던지고자 하는 충격은 있겠죠. 그 의도성이라는 게 뭐 예컨대 뭐 어떤 야당에 대한 정치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 자체에 대한 적개심에서 반엘리트주의 성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은 미국의 큐어논 같이 음모론자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근데 이런 의도에는 말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컨대 큐어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테러로도 이어졌습니다만은 그게 무수한 모방 현상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사회 현상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더 불어나는 예. 이제 나중에 통제 불가능한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러니까 하나는 이 사람의 범행 자체에 대한 보도, 언론의 보도 이제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림역 살인 사건 때 볼 때 굉장히 그 장면 CCTV도 막 보도가 되고 또 하나가 이 사람의 의도. 아까 공희준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도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그 원색적인 그 멘트 자체가 나가면서 모방범죄 내가 앞으로 살인하겠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잡혀가기도 하고 굉장히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한 사건 자체에 대한 보도라는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람이 사실 전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커터칼로 얼굴 그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판결문을 찾아봤는데 판결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아예 공개가 돼 있는데 언론에 지충호 씨예요. 지충호 씨가 그 당시에 이걸로 8년형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전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자기가 뭐 사귀었던 연인 또 본인을 뭐 수사했던 사람이라든지 본인이 원한을 가졌던 사람에 대해서 2차례 커터칼로 얼굴 부위 같은 어떤 신체 부위를 긋는 식의 범행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본인의 행동 양식 자체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그거에 이어서 세상에 본인의 옥살이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뭐 범행했다 이런 줄거리가 있는데 지금 이 범인의 경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아무 전과도 없다 그러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당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끄덕였다라는 보도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대표 정치인을 이렇게까지 지지자를 가장하면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니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과거에는 이제 어떤 기질적으로 다분히 어떤 흉악범이 될 만한 어떤 요인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지고 연결이 됐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예컨대 아베 총리를 살해한 그 청년은요 자위관으로 근무했던 직업군인 출신으로 그 일본 내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 총으로, 예, 그걸 싸제총으로 네. 쐈거든요. 그런데 뭐 통일교에 뭐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 났다는 게 이유로는 돼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만한 어떤 이전의 경력은 안 보입니다. 전혀 그런 게 없고 최근에 나온 김만권 씨 책 중에 이제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김만권 박사 이 여기서 제시하는 어떤 그 새로운 가능성은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 이런 데서 일단 뭐 우리 옛날에 외로운 늑대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기존 체제에 대한 극도의 그 거부감 내지는 어떤 저항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이 모르는 공간에서부터 막 분출이 되고 트럼프 지지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정치는 파괴되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 혼란과 개인들에게 이제 많은 고립감 이런 것들이 구태여 정과나 이런 어떤 범죄적인 성향이 안 보여도 이 어떤 나약한 정신에 어떤 상당히 악조건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오염된 환경이거든요, 사실은 정신적으로. 실제 그 사건이 발생하면 그 레거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자살 범죄 같은 경우는 모방 범죄도 맞고 또 엽기적 범죄는 범죄 수법 묘사를 덜한다든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SNS, 유튜브 환경 속에서 무한 취재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한계 규정이라 없을 정도로 그 사건만 발생했는데 그 자체 아까 이메일 담고 있던 범죄 내용이 뭔지 상관없이 내가 먼저 일부를 터뜨려서
그 정보를 공개를 해서 내 스스로에 대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외국대 취재 문화도 지금 형성돼가 있어서 이번에 아까 우려하셨던 만약에 이 사람 봤을 때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을 판단해 봤을 때는 이 범행 자체를 갖고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래 봐봐야 공익적인 그 베네핏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김종대 의원 말씀하셨듯이 전 의원 말씀하셨듯이 요즘 범죄들이 지난번에 뭐 김정 사건도 그렇고 또 어떤 애는 취업 자체에 자기에 대해 구인 교사를 이렇게 그 의도적으로 유인해서 또 살해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지금 그 사건 자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상에 뛰어넘는 부분이어서 이 문 같은 또 정치 테러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갖고 만약에 우리가 못 보더라도 이거는 공익이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 이거는 범행 자체에 대한 동기부여는 이거는 어떻게 기사 가치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 가치도 지금 안 된다라고 함량 미달이다 하더라도 이 자체를 만약에 어느 정도 필터를 거쳤을 경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취재 기자 입장. 저는 이분의 신원을 대충 듣는 순간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리퍼트 전 주한대사 피습 사건보다는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옛날에 그 남대문의 부지는 그렇죠. 그분이 노인이었거든요. 노인인데 사실은 뭐 67세 이분이 보니까 올해 한국식 나이로 우리나라식 나이로 이제 68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68이면은 아무리 뭐 지금 사회가 고령화돼서 건강하다고 해도 일단 노인입니다. 노인인데 그 예전에 그 남대문 부질렀던 노인이나 이런 요번에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이 사람이나 저번에 그런 신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 인생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뭐 살 날도 많지 않으니까 2판 4판이다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고. 그건 약간 추측이신 거죠? 동시에 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뭐 추측입니다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습격했다면은요. 저는 그 메시지를 언론에서 보도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테러를 통해서 어떠한 자기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은 그 일은 안 된다는 걸 저는 강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 주장이나 구호를 펼칠 경우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언론에 절대 보도해주지 말아야 된다고. 아니 그런데 여기서 공희준 평론가님 얘기하신 거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단순히 나이층이 뭐 많다 해서 범행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축약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인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게 표출됐을 수 있다. 사회적 배경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겁니다. 딴 게 아니라 내 삶이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직면했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닌가라는 짐작이신 그런데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분들이 극단적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창한 정치적 메시지를 끌어오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대표님, 제가 궁금한 거는요. 아까 이제 얘기를 쭉 한번 이어나가 보면, 근데 그 대상이 왜 정치인, 이 주요 정치인이었을까? 특히 왜 이재명 대표였을까라는 점이 저는 조금 의문이 좀 종일 있었어요. 그 사람의 정치세계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 본인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이재명 당 대표였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좀 추론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던 점은 이 사람의 이제 주변 생활 환경을 좀 살펴보니까 평소에 정치와 관련된 발언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평범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터줏대감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온순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토요일 일요일도 가리지 않고 거의 사무실에 나와서 문을 열고 있는 사람인데 도무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제 이 말에 저는 더욱더 경악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 중에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이냐. 과거에는 전력이 있거나 뭔가 불안한 환경이 있다거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평소에도 표출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 범행을 하는 경우는 봤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심지어는 이분이 전직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이 좀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2시간의 혈관 재건수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라는 사보가 나왔습니다. 좀 전에 나온 상황이고요. 67세 충남 거주 남성이
가덕도 방문 도중에 습격을 해서 목 부위 1.5cm 열상을 입혔다. 그리고 본인이 살인 고의가 있었고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정 여부는 확인 안 됐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네요.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서 모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반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인해 주세요라고 말한 뒤에 흉기를 휘둘렀다. 그리고 이 대표가 출혈이 그 당시 있었지만 의식을 잃진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한 뒤에 바로 응급처치를 했고요. 이 당시에 그 범인을 제압한 사람이 그 인재영입으로 들어온 유삼영 총경. 유삼영 총경이 그 범인을 제압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19에 바로 신고를 했는데 20여 분 정도 걸려서 이제 그때서야 구급차가 왔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 경찰이 오후 3시 30분에 그 사건 기일을 발표할 때는 발생 시간을 오늘 오전 11시 29분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소방 당국의 그 신고된 시간은 27분이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하고 난 뒤에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건 5분이 지나더라도 많이 기다린 것처럼 느꼈는데 20분 좀 지날 직후까지 안 오니까 그 당시도 당직자들 또 왜 이래 안 오는 거야라고 해서 당시 그 오전까지만 해도 그 넉장 출동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이걸 이제 부산 소방방재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11시 27분에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 도착한 거는 11시 30분 그야말로 23분 뒤에 도착한 건 맞다. 그런데 이 가덕도 그 당시 그 상황은 제일 가까이 있는 안전센터에 구급차에 있는 두 곳은 다른 출동에 나갔고 21km 떨어져 있는 그 안전센터에서 구급차가 갔는데 실제 그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20분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이야기했고요. 그전에도 그 불 끄는 소방차가 그 구급차 오기 한 2분 전에 다시 현장에 도착해서 일단 응급처치를 했었다 해서 그 공식 발표난 이후에는 나름대로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좀 그 해안가 그 김해공항으로부터 먼저 떨어진 그 어떻게 보면 그 좀 활성화되지 않은 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출동 시간으로 인한 어떤 넉장 출동에 대한 CCTV는 공식 해명 이후에 좀 그 수그러들었던 그런 편입니다. 예. 자, 이 사건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당장 총선에 선거운동부터 영향을 줄 것 같죠? 아니 일단은 리더십 공백 상태는 뭐 당연히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벌써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그 병원으로 가셨을 때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떤 그 좀 뭐 어떤 그 당 대표의 정상적인 어떤 리더십보다는 임시 체제, 과도적 체제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이건 또 각 당에서 다 양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비상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쟁이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의미로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 민주당과 586 운동권을 표적화하는 그 정치 공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아예 전부터 엄청나게 네거티브전으로 가고 대통령 취임사가 뭐 이건 뭐 거의 시민하고 전쟁 한판 하자는 얘기 같이 들릴 정도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어떤 그 정쟁의 요인을 계속했을 때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판단을 이제 그 집권 여당이나 정부도 할 거예요. 권력도. 그렇다면은 본의 아니게 휴전 상황을 일단은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본의 아닌 휴전.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정쟁의 당분간 완화 이 부분은 일단은 예상이 되고 야당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에 대해서 쌍특검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뭐 당론은 이미 정해진 거고 또 이미 국회 처리가 됐으니까 이거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다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는 정치적인 장이 펼쳐지는 거지 이전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 그리고 저기 민주당이 또 분열되기 직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신당이 또 뭐 만들어진다 만다 하는데 이 부분도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탈당 사태가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피습이 정치권에 쉼표 하나를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 어지럽고 이 혼탁스러운 정치에서 우선 멈춤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쾌유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활동까지 가능한 상황 이전에는 아무런 정치적 액션을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제2의결 요구한다는 것도 지금 15일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그것은 정치 도의상 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국민적 반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진당을 만들어서 살림을 따로 차리겠다 이렇게 막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일체 행위가 진척될 수가 없고요.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대구에 가서 신년 교례회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일단 취소를 했거든요. 그 일반 이제 그 일정만 이렇게 소화를 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정치권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없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건강상 문제가 없고 쾌유 중이다라고 할 때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휴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김종대 의원 말씀대로 일단 쉼표를 찍어서 좀 차분하게 이 사항을 좀 더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어떤 정쟁의 우선 멈춤을 넘어서 모처럼 우리 정치가 이렇게 거칠어지고 야만적인 어떤 그 상황으로 치닫는 데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와주면 전화위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지나치게 그 정치인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지나치게 어떠한 대상으로 삼아서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들이 정말 이런 사건을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일단 국정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좀 거치게 표현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때리기 외에는 아무런 게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심지어 대통령부터 지층까지 우리는 그냥 뭐 이재명만 사법 처리하면 만사 오케이라는 식으로 아주 뭐 이상한 생각을 해왔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싫든 좋든 간에 이제는 이재명 때리기가 아닌 뭔가 플랜 B를 준비해야 돼요. 물론 뭐 이분들이 그러한 플랜 B를 준비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처럼 계속 지금과 같은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은요, 선거 해보나 마나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평소에 뭐 정신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매우 평범한 사람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이 실제로 경쟁하는 거였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일종의 경연의 장에서 본인의 정책이나 비전을 밝혔느냐? 실제로 보면은 상대가 죽길 바랬죠. 그 죽는다는 것은 살인적인 행위를 하는 죽음이 아니라 상대가 완전히 절멸할 상태로 눌러 앉혀놓고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내가 보겠다고 했던 수없이 많은 정치적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이번 사건의 투영이 됐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갖는 적개심은 통상적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한번 때린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샤우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크게 외치면서 당신을 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우리 정치에서 수용 가능한 한계치였는데, 이제는 실제로 살인의 무기를 가지고 상대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까지 갔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 다시 한 번 더 어떤 행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정치의 고관여층이 어떤 행동으로 또 구체적으로 결행을 하는 것인지를 별도로 떼놓고 보기는 어려운 뭔가 이어져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면서 김종대 의원이 강조하셨듯이 쉼표가 되고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정치가 정말 이렇게 험악하면서 상대를 죽이는 지경까지 가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질문을 좀 더 강하게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윤 대통령의 국정 새해 연설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어제 대통령의 이제 새해 인사말을 보면은 야당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 타도, 박멸 이런 대상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우리 정치 아니면 저기 우리 사회 만연한 어떠한 그 증오의 정서를 걷어내려면은 무엇보다도 대통령부터 먼저 자기 마음에 있는 증오심, 적개심을 빨리 불식을 시켜야죠. 아니 칼만 안 들었지.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거는 사실은 말로 하는 폭력 중에서 아주 최고치 극단의 거의 경지에 다다른 거라고요. 이게 상대방 칼로 찌르지는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존재를 부정하는
어떤 그 목적으로서의 인간 또 선거로 언제든 집권할 수 있는 그 경쟁 정당 이런 가치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에 의한 테러지 그러면 뭐 꼭 칼로 찔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는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바른 말 했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서 죽음의 정치를 걷어내자. 네, 이 말은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 당의 원로로서 잘한 말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먼저 그렇게 여권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반성이 돼야 그러면서 이제 야당이 그거를 어떤 그 일시적이지만 어떤 그 화해와 어떤 그 소통의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모처럼 우리 정치가 이렇게 좀 마음이 훈훈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지금 피해자가 야당인데 그런데 뭐 전에 단식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단식하라 그랬냐? 비깠잖아요. 조롱을 했잖아. 오히려 그럴 때도. 이번에는 그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이거 두고 봐야 됩니다. 이거. 그때도 그 버릇이 이거 또 언제 이거 재발할지 모른다. 제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면 홍 시장이 죽음의 정치를 걷어내자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적 행보가 정말 죽음의 정치를 걷어내자고 모범적으로 실천했던 분인가 저는 뭐 그렇게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 말 자체가 충분히 우리가 들어볼 만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있고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국민에게 선보이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해왔든지 간에 죽음의 정치를 걷어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저는 죽음의 정치보단 좀 더 표현을 온건하게 쓰면은요. 저는 이른바 형사의 정치. 사실은 우리가 정치적 경쟁자를 상대로 내가 뭐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지금의 정부 여당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겁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떤 그 투표장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정에서 이기려고 해요. 이분들은 정치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치적 경쟁자를 투표장에서 이기지 않고 법원에서 이기겠다. 이거는 정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증오의 정치의 원인을 제공한 거는 반정치의 정치입니다. 한마디로 정치를 욕하고 저주해서 어떠한 지지를 끌어모으는 건데 저는 그와 같은 정치를 저주하고 욕해서 반정치의 정치를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부터 포기해야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추가 범행이나 공범의 존재가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되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서 뭐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는 이 범인에 대한 수사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전에도 말씀드렸고요. 뭐냐면 핸드폰에 대해서 압수수색해서 SNS에서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하기 직전에 누구랑 연락했고 어떤 연락을 주고받고 누구랑 전화했고 CCTV 다 추적해서 요새 얼마나 CCTV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며칠간의 동선을 이게 계속 덮어져서 없어지거든요. 흔적들이.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확보를 하고 이 사람하고 직전에 전화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핸드폰도 압수수색을 하고 이메일하고 다 지금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이게 어떠한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공범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게 범죄단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하나 좀 이제 정정을 해야 될 게 아까 제가 이제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이 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는데 네. 또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올려주는 걸 보면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극우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다라는 이제 의견도 올라오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의 정책 성향이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지금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좀 더 깊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다뤄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워낙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들이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도 또 기사들을 검색을 해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선부터 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희롱하고 희화하고
굉장히 몰아가는 거는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보다도 굉장히 극심했고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범인이 어떤 성향에서 이렇게 됐는지는 이제부터 밝혀봐야겠지만은 그것이 이재명이라는 이 야권 대표의 야당 대표에 대한 이런 살인미수 행위로 이렇게 비화된 데는 분명히 원인을 밝혀야 된다. 책임지실 분들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되 네. 감정적으로 우리가 반응해서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사건이 터진 이상 우리 사회가 이것을 다루는 방식이 정말 좀 진일보하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이 사람이 민주당이다, 아니다, 극우다, 또는 극우가 아니다, 이런 것부터 해서 이것이 호사가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야기, 추적, 소설, 상상을 이제 동원해서 왜 그랬는지 아닌지, 결국에는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흡수하기보다는 평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깔, 이념, 그리고 나의 지향에 맞춰서 매우 취사 선택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정치 풍토나 정당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논란을 정복시키면서 갈등의 양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해봅니다. 네. 자, 이 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 경호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제 당장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제2, 제3의 어떤 모방범죄라든지 또 아까 제가 뭐 공범이 있을 수도 있다, 수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경호 문제를 포함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우리의 생각이나 여러 정치인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당장 선거운동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대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 당장 트라우마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지자들하고의 사실 스킨십이 중요한 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를 앞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우리가 팬데믹에서 총선을 치러봤잖아요. 그때 다 거리두기 했습니다. 아무리 스킨십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하고 진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뭐 대면 악수조차도 아예 포기했던 그 선거였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대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고, 다만 이 어떤 그 정치인에 대한 테러와 경호 문제는 앞으로 경찰 시스템이 굉장히 보완되거나 또 새롭게 보강돼야 될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는 이 정당 지도자에 대해서 경찰청의 경호 서비스가 제공이 되거든요. 저도 뭐 대선 때 몇 번 봤습니다만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나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그 선거만 끝나면 바로 복귀해요. 근데 이제는 그 범위를 조금 넓혀가지고 네. 지금 마침 또 총선을 앞두고 과열된 측면도 있으니까 네네. 이럴 때 어떤 좀 경찰의 협조 라인들을 갖다가 정당하고 상시화하고 긴밀화한다든지 또 이런 과정을 좀 경찰에서 나름대로 좀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같은 어떤 테러 또는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이제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가 좀 해야 되고, 또 정치권도 마냥 어떤 스킨십이 소통이라는 생각은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통이라고 할 때는 디맨드와 서플라이. 즉 국민이 이런 걸 정치권에 요구할 때 공급자로서 나는 정치인으로서 공급해 드리는 건데 그건 정치의 메시지와 정책이거든요. 이게 소통의 본질이지. 많이 만나서 악수하고 이 자체를 소통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건 스킨십이다.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 사진 찍기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어떤 그런 스킨십보다는 정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에 더 눈을 뜨는 게 어떠냐. 그래서 슈퍼스타는 관중들이 홈런을 원할 때 그 홈런을 쳐주는 게 야구 슈퍼스타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원할 때 그걸 제공하는 공급자다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의 본질도 조금 더 정상화됐으면 하는 생각이죠. 경찰이 오늘 사건 발생한 직후에 바로 이제 왜 야당 대표가 불특정 다수들하고 접촉하는데 이 경찰이 안전 경호를 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니까 법률상 선거 기간이 아닌 비선거 운동 기간에 야당 대표가 움직이는 일거일투수를 대통령이나 산부위원처럼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선 기간이 아니더라도 안전경호 인력을 좀 더 늘려서 배치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었지만 실제 이거는 단순히 어떤 경호 인력, 보안 인력을 더 늘린다고 해서 이런 근본적인 사건 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사건 예를 들면 현장에 있던 유튜버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얘기가 지금 이제 유력 정치인마다 기자들 접촉하는 패턴이 좀 다르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는 많이 아무래도 본인이 지금은 할 얘기도 많고 또 스킨십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접촉을 해줘야 유권자들한테 지지를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뭘 질문을 하면 그때그때 답하는 이런 패턴을 보인대요. 예.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신년사조차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했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질문도 안 받을 정도로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도 접촉하는 게 본인이 꺼리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위험을 노출하면서도 이렇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무엇보다 당내에서 안전 경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일 만약에 의총에서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현재 시점에서 기자들이 접근했을 경우에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설치를 해서 이번처럼 가덕도가 어차피 그거는 야외 여기에 다시 전망대 실내 그렇게 야외하고 실내하고 들락날락거리는 동선 과정에서 기자들이 계속 그렇게 유력 정치를 따라다니면서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경호 인력이 많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총선 앞두고 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타 지역에 가더라도 아마 기자들 접촉하는 건 어느 정도 기자회견은 실내에서 한다든지 어느 나름대로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고 방지를 마련할 거고요. 또 경찰은 경찰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자칫 정치인 활동을 또 제약한다 이렇게 또 시시비비도 날 수 있으니까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역대 피습 사건도 얘기했었지만 진짜 이거는 돌발 사건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솔직히 변호사님도 지금 서울 법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구지방법원에 출입할 때는 판사가 판결하고 나오면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참고인들하고 같이 복도에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나 순하다. 어떻게 저게 판사하고 같이 저렇게 앙심을 품은 사람도 지나칠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지금 나온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돌발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대안을 마련하겠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 컨설팅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선거운동 현장에 나가보는데 이게 경비를 강화하면은 사실은 선거운동 이렇게 사실 경비를 강화하면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좀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김종대 의원과 달리 저는 약간 스킨십을 좀 강조하는 편인데 사실은 유권자의 스킨십은 여당보다 야당이 더 많이 필요해요. 일례로 제가 이제 어떤 예를 드리고 싶냐면 4년 전 총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에 그 당시 총선이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의 발달한 IT 기술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 선거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 있냐면은요. 길 닦아 놓으니까 각설이가 제일 먼저 지나가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4년 전에 비대면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때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극우 유튜버들이에요. 극우 유튜버들이에요. 사실은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극우 유튜버들이 극도로 이제 발효하게 된 계기가 4년 전에 비대면 선거운동에 저는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 그랬나요? 왜 그들이 가장 왜냐하면은 이제 주로 보수 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정보원이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보를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거냐면은 오히려 정보량이 제한되니까 다 안 믿고 우리는 유튜브만 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또 선거운동이 위축이 되면은 엉뚱한 인간들이 그리고 절대로
이득을 봐서는 안 될 인간들이 이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계기로 이번 예. 일을 계기로 정치권이 실제로 선거운동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됩니다. 모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자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시민을 만나고 유권자들과 접촉해서 자신의 뭐 정견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만 당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라든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런 사람들은 언론사에 브리핑 정도로 끝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대면 접촉을 막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그 정도의 일종의 그 이제 마지노선을 가지고 경원력들을 배치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든지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뭔가 선거운동 방식을 바꿔야 되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거를 방치한다. 이것은 또 다른 우리의 무책임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10분 정도 전에 JTBC 기사입니다. 이거 수사 상황인데요. 하루 전인 인근 범행 그 인근 장소에서 범인을 봤다라는 인근 주민 진술이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인지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 심신미약이나 우발적 범죄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이 김 씨는 주변인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고 말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다소 추상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상황 좀 전해드리면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고 마취해서 깨어나서 의식도 회복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 관계자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취재진한테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 목에 있는 내경 정맥에 그러니까 그 정맥의 손상이 확인됐고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다 보니까 관을 삽입해서 혈관 재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앞서 피습 직후에 부산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동을 했고요. 서울대병원은 아마 가족분들 의사가 반영돼서 그쪽으로 이동하신 걸로 알아요. 그리고 다시 구급차에 실려서 도착한 게 한 3시 20분 정도. 이때부터 목 부위 정맥이 손상돼서 추가 출혈이 의심된다라는 소견이 나왔고 그리고 옮겨지고 즉각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게 보통은 1시간 정도 되는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는 2시간 가까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가덕도라는 곳의 그 지리도 그렇고 좀 구석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동 시간 걸리고 해서 혈전이 목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잘 모르지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통 사람이 이런 범행을 감행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JTBC 보도에 의하면 이 사람이 지금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약간 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추론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이제 조용한 성격의 말수도 적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또는 민주당원이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가장한 극우 성향의 인물이었다. 조금 전에 또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이었는데 말도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지금 보도에 의해서 우리가 추론해서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인물 유형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 제가 이제 살인죄도 여러 번 변론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보통 화가 나서 뭐 며칠간 화가 났든 정말 미웠든 간에 대부분 붙잡히면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는 죽일 생각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가 극도로 나서 아니면 오랜 원한이 있든 어떻든 간에 붙잡히고 나면 본인이 죄를 줄이고 싶거든요. 본인이 한 행위를 후회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겁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도 달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은 죽일 생각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저 기사를 보고 놀란 게 본인은 살인할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 모습은 아니고요. 이분이 전과가 없다는 게 저는 조금 놀랍고 약간 이게 좀 섣부릅니다만은 이분이 정신질환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있거나 그게 아니면 정말 어떠한 고도의 동기가 있던가.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시거나 아니거나 아니면 어떠한 고도의 어떠한 본인의 계획이 있던가 그렇지 않고서는 죽일 생각이었다라고 잡히자마자 말하는 범인은 저는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검거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보도가 됐는데 이제 그 말씀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통상적으로 살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언 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섣불리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요즘 그 이성균 마약 혐의 수사하는 거에 경찰 보고 하도 이
얼마나 선입관이 강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가. 지금 그 경찰말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러고 뭐 조사한 지 뭐 사건 벌어진 지 몇 시간 지났다고 네. 벌써부터 진술이 언론에 보도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경찰이 뭔가 우리가 신속히 움직인다는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슷한 말이 와전된 건지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런 상태의 경찰은 제가 보기에 지금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요즘 의심이 가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부분도 짧지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정치사에 계속해서 평가가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이 얼마나 많이 악마화되어 왔냐라는 말씀 드렸는데 증오 정치도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이것을 부추겨온 뭐 유튜버들을 비롯해서 언론의 태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자, 스픽스에서 긴급 편성으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상황 종합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것이 미칠 정치에 대한 파장과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김종대 전 국회의원, 공희준 정치평론가, 김태우 스픽스 본부장, 정계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정치본색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조수진, 최경영 두 명이 공동 진행하는 정치본색 유시민 작가님 나오십니다. 유시민 작가님 나오셔서 이 사건도 짧지만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정치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2024년 맞이해서 2024년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특집 편성으로 100분 동안 유시민 작가님 모시고 진행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건으로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뭐 내일 저희 방송이 조금이라도 좀 서로 간에 위안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